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영국 하면 젠틀맨의 이 신사의 나라다. 그리고 또 정반대 말이긴 한데요. 이 영국하면 훌리건의 나라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 두 단어, 젠틀맨과 이 훌리건을 통해서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문화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커피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보스턴 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독립전쟁, 이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차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약간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오늘 강의는요, 이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해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영국하면 역시 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영국하면 2층 버스가 연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국, 이 런던의 이 상징과도 같은 이 차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뒤편에 보이는 이쪽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사실상 이 행정과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요. 다음으로 이쪽에 이 시계탑은 우리가 보통 빅뱅이라고 하는 시계탑입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세계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사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습 기호에 앞서서 이 영국 지하철의 지하철 아래로 내려가는 이 통로, 이 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지하철이죠. 먼저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훌리건의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비틀즈의 이 동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틀즈는 1960년대, 70년대에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의 BTS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당시 60, 70년대에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비틀즈를 모른다면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라디오를 켜도 흑백 텔레비전을 켜도 항상 나오는 것이 이 비틀즈였죠. 흑백 TV에서는 거의 안 보여줬고요. 이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틀어졌던 이 많은 곡들이 있죠.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영국의 대표적인 이 패턴입니다. 이 옷감에 이러한 패턴을 넣어서 입은 옷들이 많죠. 예, 먼저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은요, 크게 잉글랜드, 이쪽 지역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 이쪽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아일랜드를 모두 차지했다가 1900년대 초반부에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일랜드는 독립을 하고 그 위쪽에 북아일랜드는 지금도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맨섬과 건지, 저지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섬은 지금도 왕령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왕이 직접 통치하고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렇게 부르죠. 왕령이라고, 영국 국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맨섬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필라테스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는 이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이 권트, 서커스 뭐 이러한 것들 공연을 위해서 왔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맨섬에 수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맨섬에는 이 외국인들 중에 적국 이 국민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국이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국민들을 이곳 맨섬의 수용소에 가두었죠. 1910년대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그 필라테스가 거기서 수용소 생활 중에 이제 계속 꾸준히 필라테스 운동을 개발하고요. 그 운동을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1918년, 17년 이 무렵에 소위 말하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필라테스 운동을 했던 이 동료들, 필라테스와 동료들은 이 스페인 독감에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수용소 생활에서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영국군에서도 이 필라테스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1928년인가요? 이 필라테스가 이제 맨섬 수용소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약간 좀 여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이 맨섬이라는 것은 국왕지, 국왕의 영지구나. 이 건지섬, 저지섬, 이 세 섬에 대해서는 국왕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전통적인 가옥의 모습이고요. 영국은요,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고요. 이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입니다. 잠시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이쪽이 벨기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네덜란드고요.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흔히들 저지대라고 혹은 프랑드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백년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무역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 거리는 38km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 대마도와 부산 거리라 보다는 짧습니다만 여하튼 그것과 유사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길이는 이 장장 50km에 이릅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요, 주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이 많죠. 영국의 동쪽은 북해고요.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입니다. 이 남쪽은요, 영국 해협이 있고요. 이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죠. 북아일랜드의 이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노스해, 북해라고 하죠. 이 북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영국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이미지로 큰 거를 하나 놔둘까 하다가 이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죠. 이 영국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영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이것은 겹장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래 이 영국이 상징하는 장미는 격장미가 아니고 홀장미라고 합니다. 헛장미라고 하죠. 예, 그 모습은 뒤에 조금 있다가 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기호를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앞에 오늘의 강의에서 보여줬던 것과 거의 유사한 사진입니다. 빅뱅이 여기 있고, 이 영국을 상징하는 2층 버스, 그리고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스모그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스모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한때 이 산업화가 왕성했던 1840년부터 이 1890년대까지는 이 스모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의 거의 코로나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이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이 스모그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 몇만 명이 이 스모그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예, 이것은요, 영국식 밀크입니다. 이 티에다가요, 밀크티입니다. 이 티에 우유를 붓고요, 그리고 라일락꽃, 이 마른 라일락꽃을 뿌려서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은요,
이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죠.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요.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영국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이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 지중해권까지 사실상 이 바다와 면한 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날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요. 이 여름에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름이 습도가 높고 겨울이 되면 습도가 낮아지는데 이 유럽 쪽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기상 이유 때문에 요 근래에는 영하 10도로 내려가기도 하고 40도까지 올랐다는 신문 보도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상적인 날씨에서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1년에 한 3, 4일 될까요? 나머지는 영상 날씨 1도에서 한 4, 5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여름 날씨는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늘만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에다 바람까지 불어주면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좀 견딜만 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강수량은요, 이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요, 이 평균적으로 3월에서 6월까지가 가장 건조하고 이 가을인 9월부터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요. 또 가장 자주 내립니다. 이 6, 8월은요. 평균 기온이 20도씨 안팎이고요.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 이 여행하기 안성맞춤인 계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요. 평균 기온이 3도씨 정도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가게 되면 반드시 우산은 챙겨서 가져가야만 돼요. 이 레이디 퍼스트 버켄헤드 호의 정신입니다. 타이타닉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이 버켄헤드 이 한 호가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구명종은 달랑 3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180명 정도가 한 구명종에 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0여 명은 이 구명종을 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군인과 선원과 젊은 남성들 위주로 배에 남고 여성과 이 아녀자와 아기들과 이 어르신들을 배에 태워서 살려보낸 뒤 이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뭐 만화책이나 이 바이킹을 다루는 대부분의 이 대중 예술들은 이 상당히 이 해적이라는 점을 이 부각시켜서 묘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요, 이해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 남자들은 기사도 혹은 신사도라고도 하죠. 이 기사도와 신사도의 이 요점은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 버켄헤드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총 인원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3척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540명만 탈 수 있는 이 구명정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명은요,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젠틀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사복에 이 장갑을 끼고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요. 이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는 혹은 또 시가를 피는 그것이 이 신사의 이 표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의미했죠.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 그리고요, 젠틀맨은 원래 향사, 에스콰이어라고 하죠. 그 아래에 요먼, 이 요먼은 자영농이고요. 자영농이라는 것은 스스로 땅을 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요먼 계층, 자영농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요먼의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상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통 젠틀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젠틀이는 뒤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뭐 더 얘기를 하면 또 뒤에 거랑 이 두 번 설명하게 돼서 그냥 젠틀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중시계의 모습입니다. 이 회중시계는요, 이 19세기까지 이 남성들의 이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손목시계는요, 이 여성의 이 액세서리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손목시계는 여성용이 100%였어요. 19세기까지는. 그러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참호전이 전개되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깊은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응거해서 적과 대응하는 곳이죠. 그리고요, 당시에는 지휘봉에다 이 호루라기, 여러 가지 이 부속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중시계를 열어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손목시계를 착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성 전용이었던 손목시계가 이제 남성용도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2주차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하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방독면을 쓰고 있는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예. 제1차 세계대전은 이 독가스가 만들어지고 이 소위 말하는 화학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예, 뭐 그 정도로 하죠.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했습니다.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 견해도 있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훌리건들은 뭐 이겼을 때나 질 때나 상관없이 이 난동을 부려요.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뭐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의뢰 벌입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요,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예, 뭐 게르만, 그리고요, 이 노르만, 바이킹, 뭐 이 계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소위 말하는 이 야만성에서는 한 가닥 하던 이 대표적인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 훌리건을 영국의 원초적인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잉글리시 티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한번 빼와 봤어요. 예, 이 표절 시비에 걸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차문화를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영국의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티타임과 관련된 이 장면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영국은 뭐니 해도 홍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차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할 수밖에 없죠.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1720년경에는요, 이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죠.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어버립니다. 예, 이 홍차 문화는 원래 궁정에서 시작한 것이 그 뒤에 귀족들이 따라하게 되죠. 이제 궁정과 귀족에서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사계층도 그 뒤를 이어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 이 최상품 차는 실론티를 얘기합니다. 이 실론티가 대거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었던 것이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셈, 다절링, 얼그레이, 오렌지, 페코 등의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 홍차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 꼭 우유를 가미해서 마시는 문화가 이 영국식 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영국에서는요, 하루 6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 5시, 새벽 5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새벽 5시,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 4시와 5시,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의 차는 아주 일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는 차에는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이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관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예, 오전부터 포도주와 맥주를 마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유럽 도시들은 대부분 석회질이 물속에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는 뭐 한두 달 마신다고 뭐 탈이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마시게 되면 이제 한 50대 후반부터 한 60, 70대가 되면 이제 이 다리에 이제 소위 말하는 푸른 그 동맥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죠.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게 되게 되면요, 이제 뭐 코로나가 곧 풀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유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식탁에 레스토랑에 가서 뭘 마실 때요, 물값보다 이 포도주나 맥주 값이 더 싸요. 그래서 가끔 이 차라리 물을 마시느니 술을 마시는 편이 낫지, 더 싸게 먹히니까요. 그러면서 가끔 마시죠. 그러면 안 되나요? 아침부터 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워낙 포도주와 맥주 값이 싸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싸요. 물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이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의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절대 거절하시면 안 돼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왼수가 되겠다는 뭐 왼수까지가 되겠습니까만 뭐 친해지기는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눈 티에 초대를 받은 경우에 대부분 응해 주셔야 합니다. 오후 3,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서 이 차에 어울리는 스콘, 플럼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하죠. 예, 본차이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차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본차이나뿐만이 아니고요. 웨지우드 혹은 로열 돌톤 그리고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도자기를 1597년 이전까지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했는지 모르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597년 이전까지 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3나라뿐이었습니다. 뭐 중국, 우리나라, 뭐 고려청교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이 이제 보통들 못 맞추는데요. 이 베트남입니다. 이 사실상 그 당시에 가장 고가로 팔리는 물건을 들자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도자기 제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닭이 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피시 앤 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음식은요,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이 기온도 낮아서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이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 두 차례, 우리가 보통 양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이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이 볼품 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요,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이기도 합니다.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치즈랑 바게트만 먹는다든지, 뭐 잼을 발라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이 점심을 푸짐하게 먹는 이 경향이 있다면, 이 영국인들은 정반대로 이 점심은 약소하게 대충 때우듯이 먹고요. 이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습니다. 이 피시앤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 하면 이 피시앤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감자 생산량도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 피시앤칩은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입니다. 예,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이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선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 감자 생산량도 풍부합니다.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서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이 샌드위치는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샌드위치는 또 영국식이 있고 대륙식이 있어요. 이 영국식 샌드위치는 소위 말하는 식빵에다가 뭐 안에 넣어서 먹는 거라면, 이 대륙식은 바게트에 이제 이 온갖 이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뭐 두 개 다 이 영국식 샌드위치는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 이 대륙식은 좀 딱딱한 느낌이 되긴 합니다만 둘 다 뭐 맛있죠. 예, 로스트 비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떤 광고 전단지에서 한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로스트 비프를 만들기 위한 이 식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고요. 그래서 이 명칭도 Sunday 로스트 비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하여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낸 것이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요크셔 식의 이 푸딩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영국을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독립시켜서 다뤄보도록 하죠. 예, 고대 브리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거성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보통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브리튼에서는요,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베리아인이 정착해 있었고요. 기원전 6세기부터 이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이 브리튼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기원전 55년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하게 되죠.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 로마 제국이요.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죠. 그중 게르만족 중 앵글로 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철군하게 됩니다. 켈트족은 이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6세기에는 바이킹의 침입이 있었고요. 9세기 초에는 웩시스 왕 에그버트가 이 앵글로색슨계의 7왕국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14세기 말에는요, 이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침입했고요. 이 데인인인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게 벌써 몇 번째 이민족의 침략이죠. 아유, 이게 한도 끝도 없네요. 예, 이게 고대서부터 이 10세기 중반까지, 말까지의 영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란테제니즈넷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에드워드의 사후에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정보광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예, 이 노르만 왕조가 개창하게 되는데요. 이 노르만 왕조라고 하지만 원래 정착지는 이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이 노르만 지역이라고 노르망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계라고 볼 수도 있죠. 1154년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넷 이 왕조가 시작됐고요. 뒤를 이은 리차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215년에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존 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게 되죠.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군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예, 이게 말이죠. 이 프랑스와 영국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유럽의 대부분의 왕실들은 전부 친인척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사실상 그 왕위 계승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왕세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엔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이 대부분 사촌이나 뭐 삼촌이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위 계승서열 1위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을 겸임 통치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많은 전쟁이 나오게 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백년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전에 국가는요, 지금과 같은 주권 국가가 아니었죠. 대부분 영주들이 지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영국 왕이면서도 이 브르타뉴 지역, 그리고 몇몇 지역은 이 영국 왕이 프랑스의 그 신하가 돼서
이 프랑스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이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세사회만 해도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할 이 왕이 서명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요, 1265년에 이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되죠. 예, 다음으로 랭카스터 요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7년에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프랑스를 침공했다고는 하지만 이 영국이 원했던 것은 프랑드르 지방, 앞서 지도에서 보셨던 지금의 네덜란드, 이 벨기에 지역이었습니다.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에서는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카스터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이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장미전쟁이라고 부르죠. 사실상 붉은 장미파와 백장미파.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후 랭커스터가의 이 왕위 계승권자인 투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이 통합하게 됩니다.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투더 왕조의 시조가 되죠. 예, 이 투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헛장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붉은 헛장미를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백장미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팔리는 이 장미들은요, 이 계량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헨리 7세는요, 이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고요. 이 뒤를 이은 헨리 8세는요, 이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이 웨일스를 통합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옆으로 셀게요. 이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모든 이 부속 토지들이 전부 국왕지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국왕을 땅 부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땅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소유하게 된 국왕은 이 땅을요, 이 잘게 분할을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젠틀리 계급에게 싼 값에 불화하게 됩니다. 나눠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정 정도의 돈을 내야지 되긴 하지만 뭐 기존의 땅값에 비해선 훨씬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젠트리 계급이라고, 그리고 요먼 계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젠트리와 요먼 계층의 국왕에 대한 충성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자신의 땅이 교회 땅으로 다시 이 등기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토지 없는 소위 말하는 이 무일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계층이 이 시기에 이 교회 땅을 이 싼 값에 받았던 이 젠트리 계급과 요먼 계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나중에 영국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때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 국교회는요, 이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요, 이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지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전반적인 문화 수준도 향상되게 됩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식이 없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했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스코틀랜드 왕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세자 시절에 또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회가 이 임금의 명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스코틀랜드의 이 정치 문화에선 의회가 왜 국왕의 명을 어기는 거지?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에서는 이 국왕 멋대로 하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임스 1세와 아들 찰스 1세는 그러한 잉글랜드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영국이 처음으로 국왕이 없는 공화정이 실시가 되고요. 이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라는 뭐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 영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크롬웰이 죽자 그 아들이 또 호국경이 되긴 해요. 크롬웰의 아들이요. 그렇게 되자 다시
이 크로메디 죽은 뒤 그 아들이 호국경이 돼서 이제 또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 민심을 잊고 또 그렇게 잘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하노버 왕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1855년에 이제 제1회 세계 박람회가 영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수정궁에서 개최가 되죠. 이것이 바로 수정궁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하노버 왕조입니다.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고요.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기도 하죠. 이 7년 전쟁은 이 처칠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7년 전쟁 동안 아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이 북미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프렌치 인디언 워가 있었고요. 이거는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인디언 연합군이 영국과 대항하던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워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7년 전쟁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국과 프랑스는 또 이 인도 식민지 쟁탈전으로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또 북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칠이 얘기하는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이 유럽 대륙에서만 있었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쟁은 사실상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명 살상 면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컸죠. 그리고요, 1783년에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되죠.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요. 선거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게 됩니다. 선거법은 계속 개정이 되죠. 물론 여성 참정권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한 193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성 참정권이 상당히 앞선 국가 중에 하나예요. 1948년에 이 정부 수립과 함께 이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이 선거에서 남녀 이 보통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프랑스도 1948년에 처음으로 남녀가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있었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 윈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노버 왕조에서 윈저 왕조로 이게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이름을 바꿔야만 했을까요? 왕조의 이름을.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조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의 적성 국가가 사실상 독일이었죠. 그런데 이 영국 국왕이 독일계였죠. 하노버 출신의 하노버 왕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계의 냄새를 빼기 위해서 이 윈저라는 성으로 이 성을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소위 말하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제국은 붕괴하게 되죠.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위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내게 되죠. 1952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년부터 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하게 되죠. 예. 1980년대에 대처 수상이라든지 여러 이 총리들이 등장해서 유럽 연합에 가입을 했다가 요번에 이제 또 빠지게 되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여하튼 영국은 지금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 사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영국은 감히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을 해서 영국과 이탈리아, 영국, 세계 열강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어깨를 거의 나란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정했어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짧게 이 가장 골자가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께 수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서 이런 과제를 한번 드려보죠. 분량은 A4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죠. 여러분들 수업 부담이, 시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이 주제를 정해서 이 특강 형식으로 이 수업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